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KBS 속보가 터지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재건축에 특혜가 없다. 여기다가 8월 재건축 사망 선고까지 터지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거 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김용범 청와대 이제 정책실장이 오늘 뭐 인터뷰를 하면서 KBS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보유세 개편 관련된 얘기도 했고 뭐 단일 종목도 레버리지 이제 ETF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자, 뭐 다 중요한 얘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재건축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꼼꼼히 한번 살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KBS 1TV 이제 일요진단에 출연을 했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냐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내가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이걸 완전히 뒤집은 사람이 바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에요. 자, 이분이 그거 후보 시절에 그냥 세금으로 집값 잡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한 거다. 아니, 집값 잡는데 세금이라는 이런 카드를 놔두고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게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 속에서 나온 이야기지 정책실장이 자기 개인 생각으로 일탈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는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세금으로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냥 뭐 누구나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된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곧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어느 정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초고가 주택 이야기가 지금 가장 크죠. 그래서 적정 가격 수준에 대해서 뭐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고 또 23일 이제 토론회도 이제 거치면서 결국 7월 말쯤 이제 발표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뭐 이제 약식으로 30억, 50억, 뭐 20억 자 이런 것들 했는데 자 결국 초고가 주택 기준이라는 게 세법상 제가 요 이제 종부세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나라는 시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공시가를 기준해서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30억, 50억, 20억이라는 게 무슨 공시가 소위 말하는 종부세 과표 기준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당연하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 최고 세율이 3주택 5%까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가 기준에서 5%라 그러면 이거 뭐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공시가를 기준한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고 또 뭐 거기 안에는 뭐 공시가의 현실화율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세하고는 상당히 멀죠. 이 5%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세의 몇 퍼센트로 갈 거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지금 뭐 이재명 정부 보통 생각하는 게 30억짜리 시세면은 대략 한 시세의 1%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보유세 50억이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보유세 자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곧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야기할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제 개편 방향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실장이 얘기한 게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 일단 다주택자하고 1주택자를 다르게 보겠다. 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거주 목적하고 비거주하고 차등을 주겠다. 자, 요게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뭐 1주택자, 다주택자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있고 자, 1주택자 중에서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실거주, 그러니까 실거주냐 아니면 이제 갭 투자 뭐 한 분이냐라고 해서 이 갭 투자 한 분들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세금 폭탄 뭐 이렇게 가겠죠. 갭 투자 이쪽은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실거주용 한 차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초고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자, 결국 달리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실거주자도 두 개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하고 초고가하고 요걸 나누겠다.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은 결국은 다주택자들도 다주택자들이지만 1주택자들 중에서 갭 투자하신 분들, 그 다음에 실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 이 두 개가 주요 타깃이 된다. 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렇게 판단은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적정 수준이 얼마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가 초고가 아파트를 1015 대책에서도 시세 기준했을 때 25억 초과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5억 초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보유세를 강화하면 양도세를 낮춰줘야, 소위 말해서 보유세하고 거래세의 어떤 밸런스에 관한 부분인데 결국 양도세를 낮춰줘야지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전문가들도.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다. 이것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유세 부분을 먼저 엄청나게 높게 때리고, 그렇지만 매물이 나와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되다 보니까 결국 양도세 중과나 특히나 1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퇴로를 열어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유세 먼저 강화,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을 정해서예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뭐 1년 후부터는 강화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1년 동안에 팔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시간차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바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이 아실 지금 서울 뭐 아파트 매물을 지금 보고 계신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6만 1천, 6만 2천, 6만 1천, 6만 2천, 또 그 다음에 6만,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결국 지금 매물이 그렇게 생각보다 늘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뭐 6만 건대 아래로 5만 건대까지 이제 떨어진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매물이 좀 더 늘어나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주택자들이 매물을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이걸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많은 분들이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는 낮춰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많은 언론들이 이거를 지금 펌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오늘 그냥 말 그대로 딱 뭐 그냥 절단을 낸 거죠. 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특히나 양도세 안에서 이 장특공 관련된 이 부분은 과세 형평성 측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유세 높이면 양도세 낮춘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도세 지금 비거주 1주택 뭐 장특공 이거 뭐 거주 빼고 지금 보유만, 요거 보유는 아예 없어버리는, 자, 이런 부분까지 양도세를 무조건 완화하는, 자,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이 부분을 오늘 선을 그었다, 좀 뭐 가르마를 탔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공급 관련된 얘기가 오늘 중요하게 나왔는데 절차를 최대한 당기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부분이 크겠죠. 절차 얘기라는 것은. 자, 그러면서 서울시나 지방정부는 이제 많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서울시가 중요하고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갖고 있고 누구나 보다 잘 알고 있다. 자, 결국 오세훈 시장을 딱 띄워주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밀어주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면서 근데 요거는 사실 앞에 연막 작전이죠. 바로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이야기죠. 자, 다만 항상 이 다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없이 공급이 안 된다는 어떤 분들은 이 어떤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없이 공급 안 된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어떤 분들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 이것 때문에 당장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자칫 용적률을 주고 여러 인센티브를 하는 것이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투기 수요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 사실 저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뭐 지금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질적으로 뭐 괜찮다 하면서 결국은 뭐 사실상 토제였죠. 토제를 이렇게 그냥 해제했다가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조건 용적률 그다음에 인센티브 이거 줘서 빨리 재건축 재개발해서 속도를 빨리 내야 된다라는 쪽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온 얘기는 특혜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적정한 논의하는 거, 뭐 시간을 단축하는 뭐 이 정도는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보면 이주 수요가 생긴다.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만능의 키는 아니다. 가장 염려하는 게 이거죠.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뭐 이거 용적률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게 천장부지로 치솟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아파트들 기존 구축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빠져나온 이 이주 수요들이 또 이것을 집값을 밀어올리는 소위 말하는 2중, 3중 압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집값 상승에. 자, 이 부분을 청와대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공급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 생각이다. 왜? 재개발 재건축이 만능의 키는 아니다. 이것만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저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결정돼야 될 문제고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허용을 안 하면 정부가 공급의 진심이 아니라고 볼 건 아니다. 와, 여기서 속마음이 나왔죠. 제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확한 스탠스가 사실 뭐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결국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부분을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뭐 좀 스탠스라고 할까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 안 하면 진심이 아니라고 보진 마세요.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허용하진 않겠다. 뭐 이주 수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히나
혜택을 줘서 용적률 올려주고 이런 혜택을 줘서 재개발 재건축 집값을 올리는 이런 거에 정부가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말 그대로 선을 그어버리는 뭐 이런 지금 교통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거 이제 이재명 정부는 뭐 정부 동안은 특혜나 이런 거는 없고 오히려 좀 어느 정도는 압박이 올 수도 있다. 허용을 안 하면 공급의 진심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결국은 이걸 염려해서 그런 거니까 재개발 재건축 허용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위기라면 재개발 재건축 부담 지우는 법안 통과될 수 있죠. 이런 분위기면 제초안법 즉각적으로 사실 이게 뭐 이제 지방선거 때 제초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여당 쪽에서도 이거 풀어주자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재명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초안 관련된 것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혀 안 나왔단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지금 뭐 법여권 쪽에서 나와 있는 이 지금 같은 경우 자, 이게 비주택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안인데 이 부분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이걸 장특공을 폐지하는 이게 지금 같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 장특공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30%까지 30% 보유만 하더라도 30%를 깎아주는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을 폐지를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자, 이런 것도 통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면. 자, 여기에다 이제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제초안 부담금 8월부터 직접 이제 부과가 되면 와, 이게 가장 큽니다. 자, 8천만 원 이상의 수익일 때 최대 50%를 징수하는 거죠. 물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게 위헌이다. 자, 그런데 합헌 판결을 받았죠. 합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지금 뭐 정부가 추진해서 가면 그대로 지금 징수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포 3주 레미안 트레니언 같은 경우에 2020년에 1인당 4억이었고 현재 추정 1인당 7억인데 최대 1인당 10억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 관련돼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대 50%까지 이익을 강제 징수하는 강제 환수하는 자, 이 제초안 부담금은 그대로 이제 즉각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재건축 8월 사망 선고가 터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가장 좀 부담스러운 한 부분이죠. 아까도 보셨지만 뭐 지금 재건축 이 부담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분담금에 대한 문제도 크잖아요. 지금 뭐 공사비나 이런 거 상승 때문에 분담금은 이제 집을 때려 부시고 이제 짓는 데 들어가는 그걸 이제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이 분담금의 문제, 또 제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문제, 지금 이중으로 난리가 났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뭐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뭔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특별한 혜택, 뭐 공급 때문에 특별한 혜택 이런 거 없단 얘기죠. 오히려 더 압박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결국 뭐 이제 8월에 거의 사망 선고가 터진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지금 뭐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 7월, 지금 거의 5월부터 재건축 쪽에 이런 것들이 예견이 되면서 많이 지금 하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여의도 지금 3부 같으면 여의도 재건축의 대장이잖아요. 뭐 여의도 뭐 지금 짱짱하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하락 거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9평형 35억 5천까지 갔던 게 31억까지 하락하면서 4억 5천이나 폭락한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목동도 지금 재건축 가장 짱짱하잖아요. 특히나 7단지면 목동의 뭐 가장 대장 뭐 아파트가 되겠는데 36평형이 36억 5천까지 갔던 게 30억 턱걸이 하면서 6억 5천, 7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송파 쪽에도 올림픽
패밀리 올림픽 3대장 중에 하나죠. 55평형 35억까지 갔던 게 30억 5천으로 4억 5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아시아 선수촌 이것도 올림픽 3대장 중에 하나죠. 잠실에 56평형 60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54억 2천까지 5억 8천 6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초의 신반포 4차 32평 같은 경우에도 51억까지 갔던 게 44억 5천으로 6억 5천 7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대치 음마 강남의 가장 대표적인 재건축이죠. 34평형 43억까지 갔던 게 37억 7천으로 5억 4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삼성진흥 54평 47억까지 갔던 게 40억 턱걸이 7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한보미도 대치 34평 45억까지 갔던 게 38억으로 7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압구정 미성 2차 압구정 1구역이죠. 28평 50억 터치했던 게 42억으로 8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압구정 현대 6, 7차 압구정 3구역 압구정의 가장 대장 단지가 되겠습니다. 6, 7차 51평형 89억까지 갔던 게 79억 2천으로 9억 8천 10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압구정 한양 1차 31평형 60억 갔던 게 49억 9천으로 50억이 무너지면서 10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압구정 한양 7자 34평형도 60억 터치했던 게 49억으로 11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압구정 한양 6자 34평형도 65억까지 갔던 게 52억으로 13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압구정 현대 3자 32평형도 60억 7천까지 갔던 게 46억 5천으로 14억 2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 압구정 구현대 2자 압구정 3구역에서 한강변에 있는 또 하나의 대장단지죠. 자, 이것도 64평형 127억까지 갔던 게 92억 거래가 나오면서 무려 35억이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압구정 신현대 36평 75억까지 갔던 게 60억으로 15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압구정 신현대 61평 128억까지 갔던 게 105억 거래가 나오면서 23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61평 128억까지 갔던 게 97억 거래가 나오면서 31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8억까지 갔던 게 94억으로 34억 폭락한 거래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61평 128억까지 갔던 게 92억까지 실거래가 뜨면서 36억이나 폭락한, 정말 수십억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자, 재개발 재건축 특히나 압구정이 이 정도면 나머지는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그런데 이 92억 거래도 보면 이거보다 더 낮은 지금 급급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3층 중에 고층이 92억 그냥 똑같은 매물이 나와 있는데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13층 중에 고층 90억 매물이 나와 있는데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13층 중에 중층 88억 매물이 나와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13층 중에 10층 86억 매물이 나와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13층 중에 중층 85억 8,500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13층 중에 고층 85억 매물이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84억 9천 13층 중에 고층인데 128억까지 최고가 썼던 아파트가 실거래가 92억까지 떨어져 있고, 자, 결국은 84억 85억도 비싸다. 85억이면 대략 43억 정도를 낮춘 건데 여기서 또 1,000만 원을 깎아서 85억도 비싸다. 84억 9천. 급급매 경쟁이 쏟아지면서 정말 난리가 난 이런 상황. 사실 재건축 특히나 압구정 이렇게, 압구정 현대 아파트들이 이렇게까지 폭락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재건축 특혜는 없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특혜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압박을 할 수 있으면 압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스탠스까지도 보이고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초한 부담금을
8월부터 그대로 징수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결국은 재건축 사망 선고까지 오늘 터졌다. 뭐 이런 스탠스라면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재건축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폭락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 2차 폭락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재건축 재개발 중요한 이야기들이니까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정말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구매를 해주고 계셔서 참 뭐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참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참 귀찮고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구매해 주셔서 참 제가 이런 거 확인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린님, 김하정님, 윤복자님, PP7사모님, 유흥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